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청노조가 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불법은 방치돼선 안 된다고 말했고 이후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가 헬기를 타고 파업 현장인 거제로 향했습니다. 파업 현장을 강제 진압할 조짐이 뚜렷해지자 하청노조는 공권력이 투입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경고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파업 현장 곧 연결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공권력 투입을 강하게 시사한 정부의 오늘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이 용인되어선 안 된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도 엄정한 법치주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48일째로 이어진 노조 파업으로 조선업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 공권력을 통해 사태 해결을 할 수도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여당은 적극 호응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치해복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무부처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직접 거제로 내려갔습니다. 이 장관은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른 방법도 찾고 있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공권력 투입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가운데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의 노정 관계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지금 거제 대우조선해양 유조선 도크에서 철창 농성,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잇따라 언급되면서 현장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에 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성우 기자,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좀 조용해 보이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해가 지면서 조선소 안에서의 작업은 대부분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틀간 야간 작업마저 중단돼 공장 안은 매우 조용한 상황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점거 농성을 계속하고 정부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제는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오늘 오후 거제를 찾아 하청 노조 측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하청 노조 측은 공권력 투입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구조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할 일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어제 담화문에서 발표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권력 투입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갑시다. 제2의 쌍용사태라고 전부 이야기하는데 쌍용사태가 어떤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오늘 밤 당장 경찰력이 투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농성 진압을 위해서는 2천여 명의 경찰력이 필요한데 경남 지역에는 현재 4개 중대 250여 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6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 2천여 명은 오는 23일 하청 노동자를 위한 희망버스를 대우조선으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7월 23일 거제로 가기로 했다. 우리는 투쟁과 연대로 죽음의 배가 아니라 희망의 배를 지을 것이다. 자, 오늘 원청인 대우조선의 노사 그리고 하청업체의 노사가 사자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있는데 조금 뒤에 오늘 세 번째 대화가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사자 간담회는 오늘 또 이어졌습니다. 오전 11시와 오후 3시 30분에 이어 잠시 뒤 저녁 8시부터 다시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주 안에 대화를 끝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는 23일부터 대우조선 노동자 2만여 명의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데다 대화가 결렬돼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조합원 부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쟁점은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청 노조 측은 임금 30% 인상을 요구했던 최초안에서 대폭 양보한 안을 사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사측은 이 같은 제안에 아직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한국 조선업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된 불황 때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노동자들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이 한국 조선업의 생태계도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은 겉보기에는 가장 잘 나가는 조선 기업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주량 1위였지만 자금이 돌지 않았습니다. 불황이 닥치면서 선주들에게 돈을 받지 못했고 해양 플랜트 사업까지 실패하면서 그해 5조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결국 산업은행이 4조 2천억 원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긴 불황 끝에 코로나가 끝나면서 작년부터 다시 선박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하청업체들이 무너졌습니다. 매년 10개가 넘는 하청업체들이 폐업하고 있고 그 자리를 다른 하청업체들이 채웁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들을 쥐어짜고 원가보다도 적은 돈을 주다가 재작년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에 고발되고 1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조선업에서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임금이 타 제조업이나 타 산업 분야에 비해서 많이 낮아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 산업의 비전이 강해 보이지 않는 거죠. 하청 노동자들의 삶은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실질 임금은 한창 때보다 30%나 줄었습니다. 조선 강국이라던 한국 조선업의 생태계가 바닥부터 무너진 겁니다. 지금의 대우조선은 모든 고통을 하청 노동자들의 희생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런 구조는 말하지 않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만 문제 삼고 있습니다. 120명이 10만 명의 생계를 맡고 있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대주주인 산업은행 역시 하청업체 노사 문제라며 나서서 해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기조 어떻게 봐야 할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기주 기자. 네. 일단 윤 대통령이 이렇게 초강경 기조로 가는 이유,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지역 경제에 타격이 크다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가 밝힌 담화문에 지금 말씀하신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담화문 내용을 보면요. 우선 대우조선해양을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이번 파업으로 우리 조선 산업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하청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의 하청 노조가 파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네. 연일 정부가 손해액 추정액을 5,700억 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게는 거제시, 크게는 영남권 전체, 타격이 불가피하니까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초강경으로 대응을 하면은 앞으로 분명히 노동계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게 정권 초기인데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대응하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바로 한 달 전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이때에도 이제 지금처럼 이제 경제에 미칠 우려가 크게 제기가 됐었는데요. 다만 당시에 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법과 원칙뿐 아니라 정부의 중립성, 노사의 자율성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번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네, 현재의 초강경 대응과는 사뭇 다른 기조를 보인 건데요. 그렇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정부의 그 입장이라든가 이 개입이 결국은 이 노사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한 거였는지에 의문이 많고요. 네, 정부의 개입이 바람직한지가 의문이다라던 입장이 불과 한 달 만에 180도 바뀐 건데요. 네. 이를 두고 이제 새 정부가 노동계에 대한 기선제압이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대로 떨어지느냐, 30%대 초반에 저지를 하느냐 이런 게 이제 관심인데 정부의 강력한 공권력을 내세우면서 보수층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공권력이 들어갈 공산이 지금 커진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제2의 용산 참사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노조 측에서는 쌍용차 사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유독 파업도 많았고 강경 진압도 많았던 MB 정부 당시 초기 그 모습을 또 악몽을 떠올리는 분위기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입니다. 네, 민주당은 조선업은 근본적으로 다단계 하청 구조가 있는데 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문제를 뻔히 알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 아니냐, 그럼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가 타협하고 조정을 할 능력을 보여줘야지 공권력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도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참을 만큼 참아왔는지 알고나 있느냐. 또 180cm의 남성 노동자가 사방 1m의 철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둘 수밖에 없는 참담한 삶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도 크다 이런 발언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 철제 감옥 안에 인화물질도 가지고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걱정입니다. 자, 이기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으로 얽힌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실이 연일 추가로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국기문란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맞받았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릉 지인의 아들로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우모 씨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을 후원해 입길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우 씨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인 게 드러나면서 우 씨가 중립 의무가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 후원금을 보낸 거 아니냐는 의혹 보도가 뒤따랐습니다. 그러자 우 씨는 해당 보도를 한 JTBC 취재진에 문자를 보내 후원금은 자신이 모은 돈으로 아버지와는 무관하다며 기사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이었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도 부속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일제히 반박에 나섰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SNS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고 채용됐다며 더 이상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대변인도 이례적으로 실명 공개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사실 이전에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틀로 호도를 하는 거는 사실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한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은 문재인 청와대나 이재명 의원도 과거 경기지사 시절 지인 추천으로 별정직 공무원들을 채용하지 않았냐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사문란 규탄 의원총회를 열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윤 대통령의 육촌에 이어 대통령 지인의 아들들, 또 극우 유튜버 누나에 이어 검찰 측근의 아들 주모 씨까지 민주당은 인사문란이 도를 넘었다. 대통령실이 지인 직업 소개소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순실 씨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와서 울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문제의식 없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면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라. 지지율 하락으로 위기감에 빠진 여권이 사적 채용 논란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야권은 국정조사 요구로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은 격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한 통일부가 3년 전엔 공개를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입장을 번복한 건데 국민의힘은 전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친북풍몰이라고 맞섰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경찰 특공대원에게 양팔을 붙들려 분계선을 넘는 탈북어민들. 통일부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찍었다는 이 4분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회가 요구하면 공개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북송 당시 판단은 달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왔는데 개인 신상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공개하는 배경에 대해선 판문점 사진 기록은 요청이 있으면 제출해왔다며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한 당시의 답변이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이 흉악범이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어 추방한다던 판단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번복한 데 이어 사진 공개에 대한 입장도 정반대로 뒤집은 겁니다. 여당은 통일부와 발맞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탈북민들이 반인권적으로 강제 추방된 증거가 나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사도 없이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난했습니다. 5일 만에 이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서 탈북 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통일부가 정권 코드 맞추기로 판단을 번복했고 국민의힘이 인사와 민생의 실정을 지우려고 신북풍몰이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 확대에 나섰고 통일부도 정권 코드 맞추기에 나선 듯 흉악범 인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탈북 흉악범 추방이란 본질은 가린 채 신북풍몰이에 나섰습니다. 공방이 고조되는 가운데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9개 기관에 대해 정식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택시 잡기가 힘든데 콜택시 운영 서버가 해킹이 되면서 전국에서 사흘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체 측이 급한 대로 해커들한테 돈을 지급하고 데이터를 복구하고 있지만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특히 교통 약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형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인 택시 2,930여 대가 가입된 대전 최대 콜택시 양반콜 서비스 센터. 갑자기 이용이 안 된다는 시민 문의가 폭주합니다. 저희 서버 오류로 인해서 콜 배차가 안 되는데요. 혹시 다른 콜택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 콜택시 서비스는 지난 17일 새벽 2시부터 갑자기 멈췄습니다. 콜택시 운영사 서버가 외국 해커의 해킹을 당해 이용객 호출 접수 프로그램이 차단된 겁니다. 평소 하루 이용객이 5,000명이 넘는 콜택시 이용이 사흘째 중단된 상황. 우리도 답답하죠. 이거 안 되니까 답답한 뿐이에요. 뭐 어떻게 우리가 손댈 방법이 없잖아요. 부산, 강원도 대부분 시군 수천 대가 넘는 택시가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예 통화가 안 돼갖고 그냥 일반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왜 이렇게 오늘 콜이 안 되냐 그러니까 해킹을 당해서 아예 자기네도 영업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해커가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에 콜택시 서버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운영사 측은 하루 이틀이면 시스템 복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해커 측에 돈을 주고 암호화를 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데이터 복구에는 시간이 더 걸려 내일 새벽쯤 서비스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현재까지 전국 30곳 지자체에 피해를 확인했으며 운영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한국 육상의 희망이죠.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육상 역사상 최초이자 최고의 기록인데요. 도쿄올림픽에서 유쾌한 긍정 에너지로 돌풍을 일으킨 지 불과 1년 만에 세계 정상급 선수로 거듭난 우상혁 선수. 당당하게 한국 육상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동 1위로 결선에 진출한 우상혁은 13명 선수 가운데 첫 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2m 19, 2m 24, 말 그대로 가뿐하게 넘어섰습니다. 연이어 2m 27과 2m 30까지 우상혁은 단 한 차례의 실수도 없이 모두 1차 시기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5명만 살아남은 2m 33에서 첫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관중의 환호를 유도하며 힘차게 날아올랐지만 1, 2차 시기 실패로 탈락 위기에 몰린 우상혁은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3차 시기에서 극적으로 성공하면서 다시 메달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후 2m 35를 뛰어넘으면서 카테르 바심과의 2파전으로 압축된 승부. 2m 37을 실패한 우상혁은 바심이 2m 37을 넘는 데 성공하자 모든 걸 내려놓은 표정으로 2m 39에 도전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발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육상 사상 세계선수권 첫 은메달. 우상혁은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트랙을 돌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너무 역사적인 날, 이제 기분 너무 좋고 앞으로 또 이제 세계선수권 올림픽까지 남았는데 더 전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할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도쿄올림픽 4위의 돌풍을 일으켰던 우상혁은 올 초 실내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실외 세계선수권에서도 역대 최고 성적인 은메달을 목에 걸면서 1년 만에 명실상부한 세계 최정상급 선수로 우뚝 섰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설계에서부터 생산까지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오늘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우리만의 기술로 전투기를 만들자고 나선 지 21년 만에 거둔 성과인데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로 기록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투기 조종석에 조종사가 올라타 헬멧을 착용합니다. 경락고를 빠져나온 전투기는 서서히 활주로를 향해 이동합니다. 잠시 뒤 활주로를 질주하는 걸 싶더니 마침내 푸른 창공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첫 시험 비행에 나선 한국형 전투기 KF-21 CJ-1호기가 처음 이륙하는 모습입니다. 마하 1.8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지만 첫 비행임을 감안해 시속 400km 속도로 낮은 고도로 날았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랜딩 기어도 접지 않은 상태로 비행했습니다. 총 비행 시간은 33분.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첫 시험 비행은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성능을 만족하는 비행기의 개발의 첫 비행을 성공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손으로 첨단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21년 만에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현재 자국 기술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7개국뿐입니다. 항공기술 발전의 성과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달성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KF-21이 실제 우리의 영공수호에 나서는 건 오는 2026년부터 32년까지 총 120대가 실전 배치됩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려 2천여 차례 추가 시험 비행을 통해 전투 적합성을 입증해야 하고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연체 중인 8천여억 원의 분담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군대 안에서 자행된 성폭력과 2차 가해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현재 특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사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여군 부사관이 또 숨진 채 발견이 돼서 군사 경찰과 민간 경찰이 합동으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부대에 경찰이 진입하고 뒤이어 군사경찰이 들어섭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제20 전투비행단의 영내 숙소에서 21살 여성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출근을 함께 하던 동료 부사관이 인기척이 없는 숙소에 동료들과 함께 들어갔다가 숨진 여군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여성 간부는 지난해 3월 임관한 뒤 이곳으로 발령받아 1년 넘게 근무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대 측은 지금까지 유서나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숨진 여군 간부와 관련한 공식적인 상담 기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대는 지난해 5월에 숨진 고 이해람 중사가 성폭력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외압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검 조사가 진행 중인 곳입니다. 아침에 경찰차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별개니까 모르죠. 이번 달부터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시작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관을 현장에 급파해 부검을 포함한 조사 과정에 입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군본부 소속의 수사단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데 성폭력 등의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민간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강제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자, 오늘 공군본부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한 건데요. 이 중사 사망 당시 공군의 보도자료 그리고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3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수십 명을 조사했습니다. 자, 이번엔 코로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확진자 수가 7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예측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4차 접종률은 아직까지 저조한 상황인데 정부가 백신 접종을 이끌어내겠다면서 피해 보상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주 사이 4배 넘게 폭증한 겁니다. 이달 말 최대 4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을 훌쩍 뛰어넘은 증가세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말 25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치를 오늘 수정했습니다. 재유행을 이끌고 있는 건 BA.5.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지 약 2달 만에 전체 검출률이 52%까지 늘면서 사실상 우세종이 됐습니다. 유행을 억제할 수단이 딱히 없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강조하는 건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 접종과 치료제를 투여하면서 그동안 치명률이 30분의 1로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하지만 어제부터 대상에 추가된 50대의 4차 접종률은 1.5%. 이 밖에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와 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의 접종률은 0.3%에 그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재감염 사례와 여전히 남아있는 부작용 우려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걱정은 되는데 제 옆에 친구가 그렇게 돼서 충격 먹어가지고. 정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동시에 피해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던 의료비를 5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숨진 것이라 의심되는 사망자에게는 기존의 2배인 1억 원의 위로금을 주고 부검 결과 사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백신 접종 42일 안에 사망한 경우 위로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문을 연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이달 중 심리 상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빠른 검사가 더욱 중요해졌죠. 하지만 검사 받을 곳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인데요. 전국 곳곳에 설치됐던 임시 선별 검사소들이 이제 전국에 4곳만 남아있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동네 병원들은 검색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준범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코로나 검사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한 군데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입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약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바로 해결이 되니까.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의 병의원은 6,441곳. 오미크론 유행이 지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검사,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정기관을 늘린 겁니다. 확진자가 폭증해도 이들 센터에서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다음과 네이버 같은 포털과 코로나19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계시는 곳 주변 지역 내에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현황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원스톱 진료기관을 검색해봤습니다. 주변에 있는 진료기관들이 아니라 전국에서 딱 한 곳, 경기도 수원에 있는 병원만 지도에 표시됩니다. 다음에서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치면 아무것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공식 정보 페이지엔 6개월 전 검사기관 정보만 올라와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야 원스톱 진료기관 명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보니 검사를 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저희 따로 그런 건 안 해요. 검사 안 돼요? 어떤 검사를? 코로나 검사요. 아니요, 저희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힘들게 찾아내도 주말엔 검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토요일 오전까지만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휴일엔 진단받을 방법이 없는데 최대 218곳이던 임시 선별검사소는 전국 4곳으로 줄어든 상황. 그마저도 전체 확진자의 25%가 나오고 있는 서울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불편함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이번 주말까지 원스톱 진료센터를 검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시 선별검사소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기시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면담 후 박 장관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위안부 합의 같은 역사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는데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조의 메시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양측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도쿄 현영준 특파원 연결합니다. 자, 현 특파원, 가장 예민한 한일 간의 문제입니다. 강제징용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자, 박진 장관은 우리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했다는데 우리만 노력하는 겁니까? 네, 먼저 회담 후 박 장관이 가장 핵심적으로 밝힌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기업의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기시다 총리께 말씀을 드렸고, 다소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박 장관은 우리도 민관 협의회를 발족시키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니 기시다 총리도 리더십을 발휘해 함께 해법을 찾자고 협조를 부탁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도록 설득해달라는 겁니다. 일본 TBS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박 장관에게 1965년 수교 당시 관계를 기반으로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뜻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간의 현안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좀 분위기가 싸늘한 것 같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상대적으로 온건 성향이지만 역시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 전 총리 사망으로 강경 보수파가 똘똘 뭉쳐있는 상황입니다. 자민당에선 기시다 총리와 박 장관의 만남을 반대했다는 후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장관을 만난 기시다 총리의 회견도 불과 18초, 이례적으로 짧았습니다. パク・チン長官の方からユン大統領の安倍元総理逝去に対する弔意のメッセージが伝えられ、私の方からそれに対して謝意をお伝え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た、そういったやり取りでありました。 일본 언론의 분석처럼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우리 정부도 한일 관계에 민감한 현안에 변화를 꾀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본 또한 강경파 눈치를 봐야 해서 섣불리 타협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김세영 기자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가구 중 1가구꼴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버려지는 동물도 많아 그 수가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키우던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고양시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지금 보호 중이신 거예요? 지역은 어디세요? 경기도 고양시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버려진 강아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센터 직원들이 출동에 나섭니다. 강아지가 다친 채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지금 그쪽으로 구조를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차로 30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시 외곽의 공장지대. 다친 강아지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하얀색 말티즈 강아지가 종이 상자 안에 앉아 있습니다. 털에는 때가 묻었고 기운도 없어 보입니다. 다리를 심하게 다친 듯 낯선 사람의 손길이 닿아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발견됐을 때 처음에 좀 어떤 상황이었어요? 거기 그냥 누워있어서 그냥 뭐 움직이지도 않는 상태였습니다. 다리가 이게 완전히 눕혀져 있더라고요. 강아지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건축 자재가 쌓여 있고 사람 인적이 드문 공장 한 구석에서 발견됐습니다. 공장 CCTV를 살펴보니 발견되기 10시간 전만 해도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들개 3마리가 강아지를 둘러싼 채 공격합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달아난 강아지는 공장 쪽으로 밤새 기어오다시피 했습니다. 오른쪽 후지가 문제가 있지. 딛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왼쪽 후지는 딛잖아. 보호소 측은 집에서 기르다 버려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집안에서 기르는 견종이고 집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등록을 하지 않고 기르다가 좀 버려지지 않았나. 원래 주인이든 새 주인이든 찾을 때까지 구조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데 이 시설에서만 186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지자체가 직영하는 보호시설은 전국에 단 68곳뿐이고 위탁 운영시설도 201곳에 그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 먹이를 주러 들어가자 개 수십 마리가 모여듭니다. 이봐라 들어가서. 바닥에 쌓인 배설물은 치워도 끝이 나질 않습니다. 보호소에 들어와 있는 유기견은 350마리, 3년 전보다 20%나 늘어났습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중에도 한 할아버지가 태어난 지 2달 된 강아지를 맡기러 왔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입양했지만 막상 키우려니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매하고 내가 사는데 꼴리지 몇 마리가 도저히 안 되겠어. 보호소에 갖다 주라고. 보호소 측은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버려지는 동물들이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한 달에 뭐 한 마리 갈까 말까라. 한 마리 보내면 버려놓고 나중에 2마리 버리고 하니까 수가 줄질 않아요. 이곳 보호소 유기견들은 대부분 이렇게 병이 있다는 이유로 버려진 개들인데요. 보호소에서 쓰는 1년치 병원비만 5천만 원에 달합니다. 20년째 운영해온 민간시설이지만 후원금만으로 운영비를 대기엔 사료값과 병원비 부담이 갈수록 커집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유기동물들은 생명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보호 의무기간 열흘을 넘기면 질병 상태와 분양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안락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난 10년간 22만 마리가 안락사를 당했습니다. 민간시설의 경우는 이 같은 기준조차 없어 안락사 규모를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바로 간다 김세영입니다. 네, 방금 보도한 김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자, 보호소는 별로 없는데 유기동물들은 늘어났다. 특히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버려진 동물들이 또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네, 전국의 지자체 운영시설에서 구조된 유기동물만 따져봤더니 최근 한 달간 11,298마리에 달했습니다. 그 직전 한 달과 비슷한 수치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기 전에는 한 달에 7,000에서 8,000건 정도였는데 약 30% 이상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외로운 마음에 덜컥 입양을 했다가 다시 외부 활동이 돌아오면서 이제 버리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매년 휴가철이 되면 맡길 곳이 없거나 데리고 다니기 어렵다는 이유로 버리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휴가철이니까요. 자, 버려진 반려동물들 일부러 입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유기동물들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보죠? 다시 입양되는 동물은 최근 5년간 전체 유기동물의 30% 안팎을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버려진 채로 방치되는 동물들이 늘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버려지는 동물들 좀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네, 지난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되기는 했습니다. 다만 등록 비율도 30% 정도로 낮고 또 갱신 의무도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한 번 등록으로 끝이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했을 때에는 갱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등록 정보가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현행법상 유기동물의 보호 의무 기간은 열흘인데요. 이 기간 안에 원래 주인이나 새 주인을 찾아주기가 촉박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입양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렇겠죠.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최근 젊은 층에서 마약 사범이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 마약은 주로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마약을 많이 파는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 가운데 한 명이 붙잡혔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려진 한국인인데 동남아 3대 마약왕 중에서도 최상위 공급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이틀 전 베트남의 최대 도시 호치민의 한 아파트.
현지 경찰과 한국 수사관들이 소파에 앉은 남성을 에워쌌습니다. 검거되는 상황에서도 전자담배를 피우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 이 남성. 국내 마약 시장에서 이른바 사라킴으로 불려온 47살 김모 씨입니다. 국내 경찰서 13곳은 물론 인터폴까지 적색 수배했지만 행방이 묘연했던 김 씨. 경찰은 베트남 공안과 3년간 추적한 끝에 김 씨를 붙잡아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국내로 마약 밀수출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호치민에서 도피 생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한 사라킴. 김 씨는 지난 2018년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에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 마약을 대량 공급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씨는 2년 전 필리핀에서 붙잡혀 수감된 박광열, 지난 4월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최모 씨와 함께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려왔습니다. 박광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들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탈옥한 적도 있는데 과거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 씨가 투약한 마약도 박 씨의 조직으로부터 공급받은 마약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박광열은 물론 최 씨에게도 마약을 공급할 정도로 최상위 총책이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적발된 마약 유통 조직도 김 씨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마약이었고 이번에 최상선을 검거함으로써 마약 유통에 대한 정확한 수사를. 김 씨와 관련해 국내에 특정된 공범은 20여 명. 유통이 확인된 마약만 시가 70억 원어치인데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5년 사이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각각 3배와 2배 넘게 늘어나는 등 마약 범죄가 확대되고 있어 경찰은 이달부터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밀반입한 마약류를 국내에서 판매한 외국인 2명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허브차인 것처럼 속여서 국내에 들여온 뒤 SNS를 통해서 대놓고 판매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아파트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방 안에 쌓인 상자들을 열어보니 새하얀 티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티백이 들어있는 포장지엔 꽃잎을 두른 찻잔과 주전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평범한 허브차 같지만 크라톰이라는 마약류입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열대식물로 각성 중독 효과가 있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20대 외국인 여성 2명은 이렇게 허브차로 속인 크라톰 1만 포 12.5kg을 국제 우편으로 태국에서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그리고는 SNS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30여 명에게 2,000포가량 판매했습니다. 피로회복 효과와 함께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수십 배 이상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도 광고했습니다. 물건은 택배로 보냈는데 구매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와 다른 이름과 주소를 썼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이렇게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포 통장을 이용하거나 무통장 입금 이런 식으로. 경찰은 검거한 판매책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크라톰을 구매한 외국인들을 쫓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거래가 꾸준히 늘면서 지난 10년 사이 국내 마약 범죄 검거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한 신축 아파트의 방 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악취가 계속됐는데요. 방 천장을 뜯어봤더니 인분이 가득 담긴 봉지들이 나왔습니다. 입주민은 건설사가 제대로 대처를 해주지 않아서 여전히 악취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안방 천장에 전선과 철근이 드러나 있고 벽지는 다 뜯어져 있습니다. 방바닥 전체엔 비닐이 깔려 있습니다. 입주자가 방을 통째로 철거한 건 이달 초. 지난 5월 입주 직후부터 옷방 쪽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니 날이 더워지자 악취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퇴근하고 왔더니 똥냄새가 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페브리즈를 뿌리고 열심히 닦은 거예요. 하지만 뭘 해도 냄새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사실 바닥에 똥이 묻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매일 닦아서 냄새가 너무 나니까. 악취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원을 받고 나온 시공업체가 방 안을 살피다 천장 위에서 인분이 가득 담긴 봉지 3개를 발견한 겁니다. 저거를 정은등을 딱 대니까 다들 코 막고 벅다 소리 나갔어요. 똥봉지가 3개 들었다고. 역시 비슷한 악취에 시달리던 옆집에서도
안방에 옷방 천장을 뜯었더니 인분이 든 봉지 1개가 나왔습니다. 임신 5개월인 옆집 주민은 악취에 시달리다 두통을 호소하며 입원까지 했습니다. 시공 당시 인부들이 작업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인분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공사를 마감한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현장을 점검한 청소업체는 냄새가 밴 석고보드 등을 다 교체해야 한다고 진단했지만 시공업체 측은 비용이 든다며 거부했습니다. 대신 노출된 천장과 벽지만 제거하고 세제로 냄새를 없애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애견 카페나 반려동물 똥오줌 치는, 과연 나는 궁금한 게 그걸로 해서 이 냄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 하지만 2달 가까이 배어있던 인분 냄새가 여전한 데다 이제는 화학약품 냄새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또 비만 오면 주차장에 물이 고이고 벌레와 곰팡이가 발생해 민원이 잇따르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업체 측은 피해자의 불편함이 더 이상 없도록 보상과 원상복구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경찰이 성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인하대 신입생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구속된 가해 남학생의 행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119 신고도 없이 도주했고 그래서 추락 당시만 해도 생존해 있던 피해자가 1시간 반가량 방치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해 남학생을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피해 여학생이 추락 이후 1시간 반가량 방치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와 피해자가 건물에 들어온 건 새벽 1시 반쯤. 추락한 피해 학생은 3시 49분에야 발견됐는데 호흡과 맥박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건물 주변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숨진 학생이 1시간 반가량 생존한 채 방치됐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인 단과대학 건물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곳 3층 계단에서 떨어진 후에도 119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3층이라는 높이와 오래 방치된 뒤에도 발견 당시 호흡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신고만 제때 했어도 생존했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피해자일 때 한 명 없어요? 죄송합니다. 증거인멸 시도하셨어요? 네, 구조 요청 안 하셨습니까? 경찰은 가해 남학생이 고의로 밀어 떨어뜨린 게 확인되면 혐의를 준성폭행 살인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장에서 확보한 가해자 휴대전화를 분석해 범행 당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건 현장에 마련됐던 추모 공간은 유족들의 요청으로 철거됐습니다. 인하대 측은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을 검토하는 한편 학교 건물 출입 제한을 강화하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유럽의 폭염은 갈수록 기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가뭄과 산불로 이어지면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요. 활주로를 부풀리고 철로를 휘게 하면서 항공과 철도 교통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곡물 가격과 에너지 가격도 올리고 있는데요. 정용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넓은 들판 저쪽에서 굴착기 한 대가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에 휩싸이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잠시 뒤 바지에 불이 붙은 남성이 허둥지둥 불길에서 빠져나옵니다. Se le ha quemado una máquina excavadora y se ha debido de lastimar. Se ha quemado y lo han llevado en helicóptero y a ver qué pasa ahora. 열차 안의 승객들이 창문 쪽을 보고 놀라서 몸을 일으킵니다. 차창 밖 맹렬한 불길이 열차를 위협하며 달려드는 듯합니다. Just like when the train was resuming its march, I began smelling a little bit of a smoke. So that would have been really scary. 폭염이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선 47도가 넘는 기온에 1,100명이 숨졌고 고온으로 바짝 마른 공기가 일으킨 산불로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Claro, que no pueden subir a casa. Han venido para acá, tú verás, y han dormido en casa de una amiga. Hola, y llora. 무려 363년 만에 최고 기온 경신을 앞두고 있는 영국은 교통까지 타격을 받았습니다. 활주로 표면이 부풀러 올라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됐고 강한 태양열에 곳곳에서 철로가 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And England, we've been here for 25 years and we've never known heat like this here. 서쪽 유럽이 온통 빨갛습니다. 곳곳에서 최고 기온에 육박했거나 새로 쓰고 있다며 국가적 비상 상황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ersey Airport, that's right here in the English Channel there, should be 20 this time of year.
almost doubling that number, closing in on 38 degrees in the past 24 hours. 유럽연합은 유럽 영토의 46%가 심각한 가뭄에 노출돼 올해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 걸로 내다봤습니다. 곡물 생산이 줄면 곡물 가격은 더 높아집니다. 폭염은 또 원전을 식혀주는 냉각수 온도를 올렸습니다. 안전을 위해 스위스와 프랑스는 원전 발전량을 줄여야 했고 프랑스의 에너지 가격은 일주일 새 18%나 급등했습니다. Half of humanity is in the danger zone from floods, droughts, extreme storms and wildfires. We have a choice, collective action or collective suicide.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오늘 오전 중국 텐진의 한 주택가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3명이 실종되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중국에선 이번 달에만 벌써 5건의 가스 폭발 사고가 잇따랐는데 중국 당국이 안전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사고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북부 텐진시의 한 주택가. 6층짜리 건물 한가운데에 거대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바로 옆 건물과 비교해보니 3층부터 5층까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이 건물에서 가스가 폭발해 건물 외벽이 날아가고 바닥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사고로 11명이 다치고 3명이 실종됐는데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가스 폭발 사고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22일 허베이성 산허시의 한 상가 건물 1층 음식점에서 LP가스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바로 전날 산둥성 타이안시에서도 음식점 LP가스가 터져 3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창춘과 수저우 등에서 5건의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모두 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잇따르는 가스 폭발 사고에 중국 지방정부는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중국에선 규정에 맞지 않게 가스 배관을 설치하거나 사용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요즘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가격이 뚝 떨어진 게 있습니다. 바로 쌀인데요. 하락폭이 45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 달부터 나올 햅쌀도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쌀 농사 짓는 농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년 동안 벼농사를 지어왔지만 올해처럼 힘든 해가 없었다는 박홍순 씨. 최악의 가뭄으로 노는 말라버렸고 쌀값은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다. 금년에 비료값이 상당히 올라버렸고 농약도 많이 올라버렸고 뭐 추수를 하게 된다기도 생산비 인건비 빼고 나면 별거 없을 거인데 좀 가슴만 아프네요. 지난 5일 기준 쌀 가격은 20kg에 44,000원 선으로 1년 새 10,000원 이상 20%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수확기 평균 가격과 비교해도 쌀값 데이터를 축적한 이후 45년 만에 최대 낙폭인 1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쌀 가격이 45년 만에 제일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지금 쌀 가격이라면 쌀 농사 그만 지어야겠다고 아우성드립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10만 톤을 추가 매입하며 3차 가격 안정에 나섰지만 현장에선 너무 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한 달 후부터는 이제 햅쌀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햅쌀 가격이 수확기 가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격 지지 정책을 써야만이. 농민단체들은 쌀 소비량 감소가 재배 면적 감소보다 더 큰 구조적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가격 안정을 위해 식량 안보 개념을 도입해 정부가 6개월치 쌀 180만 톤을 상시 매입해 비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이 법이 시행이 된 지 이제 꼭 반년이 지났는데요. 올해 상반기,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2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주상복합 건설 현장.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위험하면 작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안전을 강조하는 글들이 붙어 있습니다. 100대가 넘는 폐쇄회로 카메라가 곳곳을 비추고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노동자 누구라도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올 초 이제 법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 이제 모든 직원들이 근로자 안전 교육부터 안전 시설물 하나하나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년 동안 법 적용 대상인 큰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는 1년 전보다 33%나 감소했습니다. 사망자 역시 54명에서 37명으로 30% 넘게 줄었습니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다들 공감을 해요. 건설뿐만 아니라 전체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망자도 1년 전 111명에서 올해 96명으로 14%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하다 죽는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 사고로 3명이 사망했고 2월에는 여천 NCC 폭발 사고로 4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합니다. 올해 상반기 일하다 죽은 사람은 320명, 하루 평균 2명에 가깝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70%인 224명은 법 적용이 안 되는 작은 사업장들에서 일하다 숨졌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정부가 부족한 반도체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15만 명의 산업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의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거나 기존 학과들의 정원을 확대해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1,3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비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자 펜싱 에페 송세라 선수가 20년 만에 세계선수권 여자 개인전 정상에 올랐습니다. 연장 혈투 끝에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세계 랭킹 3위 송세라는 자신보다 키가 18cm나 큰 독일의 에이스 은돌로와 접전을 벌였습니다. 1대1로 맞선 마지막 3라운드에서 7대9까지 뒤졌지만 1분 22초를 남겨두고 단숨에 석점을 따내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종료 직전 아쉽게 동점을 허용해 결국 연장전. 1점만 먼저 따내면 끝나는 살얼음판 승부에서 송세라는 11초를 남기고 앉은 자세에서 결승점을 올렸습니다. 극적인 우승에 코치까지 뛰어나와 송세라를 번쩍 들어올리고 포효했고 송세라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올리며 새로운 1인자 탄생을 알렸습니다. 여자 에페 개인전에선 20년 만에 나온 값진 금메달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쁘고요. 3세트부터는 움직임이 흔들리는 것을 느껴서 그때부터는 좀 확신을 하면서 제 기술대로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난해 최강 중국과의 도쿄올림픽 단체전 4강에서 전광석화 같은 공격으로 넉 점을 내리따는 등 대표팀이 은메달을 획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송세라는 올해 초 월드컵 금메달, 그랑프리 동메달을 따내는 가파른 상승세로 세계 랭킹을 3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송세라는 모레 도쿄올림픽 멤버가 그대로 나서는 에페 단체전에 출격해 또 한 번의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MBC 뉴스 박재훈입니다. 일본 투어에 나선 파리 생제르맹 훈련장에서 펼쳐진 추격전, 투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위해 일본을 찾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 메시와 음바페, 네이마르까지 슈퍼스타들을 보기 위해 공개 훈련에 13,000여 명의 팬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스타 중의 스타는 역시 메시, 화려한 개인기로 팬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경기장에 팬이 난입했어요. 보안 요원들과 필사의 추격전을 펼치는데 기어코 세리머니까지 하고 마는군요. 그리고 이어달리기라도 하듯 배턴을 이어받은 또 다른 극성 팬. 오늘 왜 이러나요? 선수들 놀라겠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팬은 아예 맨발로 손살같이 달려가는데요. 필사적으로 선수들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처절하게 끌려나갑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안전을 위해 지킬 건 지켜야겠죠.
이번엔 메이저리그 올스타 홈런 더비입니다. 선수들의 예우를 받으며 입장하는 이 선수.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는 푸얼스인데요. 1980년생 42살 맞나요? 가볍게 툭툭 치는데 연신 담장을 넘어갑니다. 초청 선수로 나섰지만 모자까지 벗고 본격적인 실력 발휘에 나섰는데 1라운드에서 20개로 일반 시드 슈와버를 제쳐버렸어요. 슈와버도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겠죠. 비록 우승자 소토에게 한 개 차로 밀려 결승 진출은 실패했지만 어느 때보다 훈훈한 홈런 더비였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여자 프로당구 개막전 우승자 피아비 선수가 두 번째 대회에서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뱅크샷에 약간의 행운까지 따라줬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남부를 중심으로 다시 날이 뜨거워졌습니다. 내일 더위는 오늘보다 더 심해지지는 않을 텐데요. 여전히 대구를 비롯한 남부지방에서는 33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볕이 오늘보다 더 강하게 내리쬐면서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고요. 반면 서울 등 중부지방의 하늘빛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전국에서는 다시 장맛비가 지납니다. 비의 양이 어제처럼 많진 않아서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와 남부, 충청도에 20에서 70mm,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30mm가량입니다. 이 비는 모레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기 전까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도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3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강릉 등 동해안 지방은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을 텐데요. 서울이 30도, 대전 32도, 대구 33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서울 등 대부분 지방의 소나기가, 주말에는 전국에서 또 한 차례 장맛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